세금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책 쓰고 뭐 재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권력 가진 단체,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요건이 맞으면, 법에 정한 요건이 맞으면은 세금을 부과하죠. 물론 못 내면 또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건데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다음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제일 큰 제목이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알면은 그런 부가 생길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작은 제목으로 세금 안 내면서 돈 벌면은 결국에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전혀 없는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남든 200억을 남든 그럼 그 돈 어디 갑니까? 다 그냥 내 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있죠. 소재나 미국처럼 이제 하나의 법전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IRC라고 인터널 레비뉴 코드인데 그 안에 이제 소득세도 있고 또 개인거도 있고 그렇게 섞인 나라가 있고 우리처럼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 따로 단일 법전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득세법은 사실 개인 소득세법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빠졌다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은 법인 소득에 빠졌다 보시면 돼요. 법인 소득세법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구조를 보면은 보통 이론적으로 이제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세를 하는데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단 말이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물론 내년부터 이제 금융투자소득이 하나 신설돼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소득세지만 사실은 개인이 빠져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만 적용을 받으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그 소득 원천에 따라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안에 들어가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에 해당되는 것, 그 원천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보시고, 과세금 법정률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순자산 증가세도 뭐든 간에 그런 요건들을 이제 누가 세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세금 내고 다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과세 원칙과 사실 존재 보는 문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업체한테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세무조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속세나 뭐 증여세 같은 거는 그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그 누락된 걸 찾는 건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할 때 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입증하면은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걸 다 법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들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요한 게 그 불법소득, 이거 그전 버전이에요. 불법소득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그 심지어 그 야동, 우리 표현 야동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 사이트, 포르 사이트가 운영해서 돈을 몇십 억씩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걸립니다, 가끔씩 국세청에. 그 세금 추징을 할 때, 그러면은 그 불법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 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세무서 시험 같은 데도 가끔 나옵니다.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돈 아시오, 이렇게.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다만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형사처분이라든지 하는 건 별개인 거고 세무상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결국 실질과세 원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뭐 양도세 같은 조사받을 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실제 내가 이제 이 부동산에 뭘 투자를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세금 계산을 끊어주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건 둘째 문제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의 기부천사가 되지 마라. 제가 이제 요 책 쓰고 하면서도 항상 그 매년 바뀐 걸 막 찾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그 작년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책을 개정을 보는데 작년 요번에 개정한 작년 걸 봤는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트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가 2,700명이 그렇대요. 작년 말까지, 10월까지. 그 중에서 무려 250명이 익명 기부자입니다. 익명. 그 다음에 씹는 단어를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이제 같은 사람한테 받은 거를 10년째 합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증여했다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인한테 증여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10년치고 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째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계속 이런 얘기 하면 잘 안 되는데 증여를 하고 싶고 세금을 절세하고 싶으면은 한 10년 단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이나 원수 비용도 이제 그 세금 낸다가 멸습당하는데 그게 지난 그 2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이 한건 났거든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손녀한테 뭐 꽤 많이 보냈더라고. 미국 같은 데 하기에 학비가 많이 들죠. 뭐 학비하고 뭐 기수하니까 한 2, 3억 보낸 것 같은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재산 취득할 때 자동계획세율은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올해 해도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작년에는 그 투기 때문에 그 신도시 많이 했는데 지금 금방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회계사 이제 아들이 30 초반인데 그 한양 회계법인에 다니고 딸하고 그다음 아버지 어머니가 용산에 28억인 가지고 주고 건물 샀습니다. 4분 1씩 지불해가지고. 근데 제가 국회 조사가 나올 정도 되게 대단한 건데 서울청 상국에 조사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어떻게 조사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요거 소명하라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조사 나오면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 추정해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3년 동안 벌어들인 거 싹 다 자기들 확보가 다 적습니다. 뭐 일한 거, 뭐 사업 타가 딱 적어놓고 이제 수입 적어놓고요. 나간 거 자기들 파악을 다 적습니다. 빚 갚은 거, 이자 낸 거, 신용카 쓴 거. 그래서 총액이 들어온 게 만약에 5억인데 나간 게 7억입니다. 2억 5천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요즘은 함부로,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카드 만들어서 내줍니다. 제주가 또 학교 가야 되나 줘가지고 막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심하면 걸리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개인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기간을 정했는데 선택할 수가 없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과세 기간을 봅니다. 물론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사망하면 사망할 때까지, 이민가면 이민갈 때까지. 두 가지 빼고는 1년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날 때는, 오히려 크게 날 때는 그거를 12월에 팔고 1월 팔면 분산되거든요, 실제로요. 무신효과가. 그 다음 반대로 손해나면은 같은 데 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방세가 10%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면서 하나 손해보고 이익 났으면 그럴 때 파시라 그러면은 세금이라도 거기서 희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데 팔든지 나눠 팔든지 그것도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게 이제 건물 같은 걸 주면서 건물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끼어있는 부채, 은행 부채라든지 보증금 끼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게 절세 수단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증여세가 최고세율 50%니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긴 한데 부담부 증여할 때 그 부담 부분은 채무 넘겨주는 부분은 양도로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가지고 많이 오른 경우는 오히려 양도세가 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지만은 10%부터 가는 게 그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양도세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는 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분산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란 말이죠. 그 소득이 커지면 이제 세율이 올라가니까 분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확실히 분산되긴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비과세니까 뭐 공동명의 해도 그 범위 내에 들면 문제가 없는데 자식을 띄워준다고 하든가 하면은 자식이 그 돈을 감당할 만큼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증여가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분산시키기 전에 그 자금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할 건지 공동으로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오늘 하는 거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기업에게 세무에게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세금 얘기할 때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기업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재무회계 그 회계감사 받는 건데 투명하게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는 게 기업에게 목적인 거고요. 세무회계는 이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라든가 해가지고 공평하게 세금 받는 겁니다. 국세청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2000년도 2000년도인가요? 그때 99년 말인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 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2000년 7월까지 시행되는데 6개월 유예했다가 거기에 보면은 뭐 출입국 자료, 인하거 자료, 뭐 심지어 그거에 뭐 그 자료 가지고
국세청으로 뭐 매달 또는 분기별로 6개월 뭐 1년 단위로 보내주러 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국세청 TIS라고 쌓이는데 몇 년 전에 또 이제 그 리뉴얼 해가지고 NTIS라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누가 악용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분석한다 그러면 아마 꼼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